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이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에덴메디의 박승용 대표입니다. 중국에 가서 큰일을 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 어디 광주? 심천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정도 조인트 벤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단순한 협력 관계를 갈 것인지 여러 가지를 아주 심각히 고민하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나무의 화살로 싸우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나무의 화살 싸우다는 말은 초선차전이라는 이제 고사에서 풀을 여건대로 화살을 빌리다. 여기 보면 이제 공명이 화살을 빌리다라는 걸 이제 공명이 나오는 게 삼국지겠죠. 이 적벽계전을 보면 삼국이 적벽계전에서 100만의 조조군과 대항하는 오나라와 촉한의 이제 그 연합 동맹이 이제 서로 적벽을 두고 싸우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이 도독, 대도독은 이제 주유가 제갈량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을 한번 어떻게 좀 괴롭히고 싶어서 제갈량에게 그럽니다. 화살 10만 개 정도를 말해 좀 부탁합니다. 10일 내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달라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제갈량은 그럽니다. 그거 10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 3일이면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군령장을 써라. 군령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영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는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령장을 작성합니다. 3일 달인 이틀이 지날 때까지 제갈량은 바둑만 두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새벽에 안개가 잔뜩 꼈을 때 여기 밑에 아래 있는 노숙에게 이제 배를 준비하라 하고 합니다. 배에다가는 집단을 잔뜩 눕게 하고 이렇게 조조군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그래가지고 갱가를 치고 북을 치고 이렇게 함성을 치니까 소리를 내니까 조조군은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화살을 마구 쏘아대고 그 화살이 집단에다 꽂히게 됩니다. 그게 꽂힌 화살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봅니다. 이게 이제 초선차전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의 화살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쏘아서 전쟁을 한다. 굉장히 짜릿한 일이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는 남의 화살로 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특허를 우리가 특허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많이 드리셨는데 특허 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특허권을 취득해가지고 이 특허권으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내가 혼자서 독점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지배력을 갖는 것. 이게 특허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특허 제도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특허권자가 되는 적극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특허권자가 되는 건 적극적인 관점이 아닌 특허권자가 아닌 관점에서 이 특허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특허 제도를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특허 제도의 소극적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도 내용은 특허권자가 아닌 그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어떻게 우리 특허 제도를 잘 이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그 고사와 함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적의 화살로 적을 친다. 너무나 짜릿하고 매력적입니다. 자, 여기서 적 또는 적의 화살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품이나 전략, 경쟁사의 전략이겠죠. 또 경쟁 환경의 누군지 불특정 다수의 어떤 경쟁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 환경에 널려있는 누군가가 쓰고 있을 기술, 또 누군가의 특허 이런 걸 겁니다. 또 공략 대상이 되는 시장의 어떤 진입장벽 이런 것도 남의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의 화살이 될 수 있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된 지식, 상식이나 편견 이런 것도 역시 남의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또 이용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또 새로운 활용을 찾아내고 이러는 것이 적의 사설로 적을 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경쟁 환경에 있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 상식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모두를 다르게 해석하고 새로운 활용을 갖는 것 이런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의 화살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남의 화살이라는 무엇입니까? 화살이라는 것은 나를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 화살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특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제품은 어떻습니까? 직접 나를 공개하지는 않죠. 그러나 특허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나를 공개하기 준비된 무기입니다. 특허가 무기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특허입니다. 그럼 이 특허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중국이 그러니까 2013년 통계입니다. 중국이 82만 건, 전 세계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가장 시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특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 57만 건입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미국이 2011년까지는 가장 특허 출원이 많은 나라였죠. 가장 시장이 컸죠. 그런데 이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 중국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2위, 일본이 3위,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이 자원도 적고, 그리고 나라도 작고, 인구도 적고, 별 가진 게 없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이 정도의 경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창의력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유럽의 특허청, 그리고 독일, 이런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특허 나오는 특히 이런 창의력에 대해서는. 이 건들을 1년에 나오는 게 대충 한 200만 건 정도 합니다. 1년에 200만 건의 화살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험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특허들은 전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뻔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는 특허 출원은 되고 나면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 공개가 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전 세계에 있는 특허 출원 특허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무상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의 대상인 무엇입니까? 발명이죠. 발명은 왜 하게 됩니까? 발명을 왜 하죠? 기존의 기술에 있는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니즈를 이 특허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전 침대에서 자면서 컵라면 끓여 먹고 밤잠 안 자고 연구개발하는 것을 누군가가 벌써 이미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특허로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에 목마를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하고 보면 식당을 가시고 지적인 수준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 솔루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리만 쥐어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셔야 될 때는 도서관입니다. 특허는 이 기술 솔루션에 아주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1년에 200만 건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까지 있는 건 한 몇천만 건이 됩니다. 이 수천만 건 내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은 다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기술 다 들어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기술 분야가 아닌 다른 기술 분야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옆집에서 빌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양은 현재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고 매년 급격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특허 제도로 왜 존재하는가를 먼저 일단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말 해서 질문드리면 괴롭겠죠?
발명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특허 제도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미끼. 발명을 보호해줌으로써 추구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발명자 보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산업발전입니다. 특허법에는 제1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육성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발전입니다. 산업발전을 위해서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되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 발명을 보호, 장려, 육성하는 겁니다. 자, 발명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건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산업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기술적인 사항,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도 모두 기술 발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술 발전이 현재의 상태에서 어느 하나라도 전기가 빠진다든지 자동차가 빠진다든지 이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산업 발전이 있게 된 것은 이 특허 제도의 기여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 발전에는 그런 발명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됨으로써 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죠. 일단 실시입니다. 그러나 이 발명이 실시되는 것보다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이겁니다. 공개입니다. 기술이 공개되는 것이죠.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특허는 출원되고 나면 1년 6개월 전부터 공개된다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본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더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특허 제도는 이 공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줌으로써 발명한 사람이 숨기고 장롱에 처박아 두지 않고 끄집어내고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하면 공개가 됩니다. 공개된 것은 일반적인 기술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술로부터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만이 또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허 제도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진짜 목적은 진짜 논의 나무의 특허를 잘 이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강의 중에 다른 건 있으셔도 좋은데 반드시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십시오. 특허 제도는 발명자를 보호해주는 것, 그건 수단에 불과하고 진짜 목적은 남의 특허를 잘 읽어보고 잘 공개된 자료를 학습을 해서 잘 이용하라는 겁니다. 남의 특허를 잘 이용하라는 것, 이 특허 제도의 진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가 추구하는 건 이겁니다. 배워라. 특허를 보고 남의 특허를 배워라. 그리고 그거로부터 또 새로운 걸 창출하고 성장해라. 특허 제도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남의 특허로부터 배우라입니다. 남의 화살로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한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급 리더는 자기 능력을 이용하고 중급 리더는 남의 힘을 이용하고 중군 진기능, 진기력, 진인력, 좀 인이라고 하면 남이라고 하지. 상급 리더는 남의 지혜를 이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으시죠? 일반적으로 자기 몸만 이용해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하면 사람을 부려서 일을 시켜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더 뛰어난 사람은 뭡니까? 남의 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된 사람들이 지금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발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그 회사에 이때 있는 수많은 박사급을 유능한 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로 현재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애플이나 큰 회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큰 기업들은 남의 지혜를 회사의 지혜로 만들고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만들고 그걸로 가지고 세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하고 또 하시고 싶으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계적인 두뇌의 지혜를 공짜로 얼마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특허 자료를 찾아보시면 뭐 세계 하버드대, 뭐 스탠포드대, 어디 뭐 우리나라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데 나온 사람들이 발명한 모든 것들은 거기 다 집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앉아가지고 골라다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학습을 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기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허를 이용합니다. 네, 요동지시, 요동의 돼지라는 겁니다. 요동지시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동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인데 돼지가 머리가 흰 게 나왔습니다. 돼지는 머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누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대가리라고 했죠. 그 돼지가 머리가 힙니다. 이거 상스러운 돼지다. 이거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 돼지를 낳고 요동에서부터 하동까지 돼지를 낳고 갑니다. 그런데 하동에 가보니까 그 동네 돼지는 다 머리가 흰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중소기업의 CEO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회사의 기술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술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아니면 자부심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기술은 어떤가 하면 제대로 비교로 의식인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남의 것을 보고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왜 칩니까? 내가 전교에서 몇 등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남의 기술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우수하다고 뿌덕뿌덕 우깁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경영을 하는 일단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 경영을 제대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특허 제도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흩어진 자료를 쭉 훑어서 보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고 학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수준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특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남의 기술을, 특허를 알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공짜 기술, 그래서 이런 많은 기술들을 보고 사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갖다 쓸 수 있는 공짜 기술도 늘려 있습니다, 실제로. 소멸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스스로 포기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뒤져보시면 그런 건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특허. 여러분들이 표면 처리에 속하고 있는데 다른 데 어디서 섬유계통이나 식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그저 갖다 써도 우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특허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출원했는데 특허를 받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도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기술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이 있는데, 특허가 이만한 발명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요소들은 또 갖다 써도 특허 침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멸한 것, 타 분야의 기술, 그리고 거절된 것, 다른 기술의 일부분, 이런 것들은 다 공짜 기술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확을 해서 잔뜩 갖다 마음대로 내 창고에다가 갖다 재둡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죠. 굿 아티스트는 카피하고, 그레이트 아티스트는 스틸한다. 뛰어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여러분, 베끼십시오.
베껴도 저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끼는 게 부끄럽습니까, 혹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모방으로부터, 다른 것을 모방하는 것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음마 하는 것부터, 기원지하고 여러분들 짝짝꿍 하는 모든 것, 다 나무로부터 모방한 거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까? 여러분, 언어도 다 모방한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자기가 한국어를 창출했습니까? 다 나무로부터 남이 일구어놓은 한국의 결과를 여러분 배웠을 따름입니다. 다 모방이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건 모방 아닙니까? 공부는 모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아마 여러분이 창조한 것은 여러분들 자녀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창조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행동, 노래 하나, 여러분 입는 옷, 의상, 헤어스타일 모두 누군가로부터 모방한 것입니다. 뺏기는 것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모방은 좋습니다. 모방은 인간이 하지 않고 모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게 또 인간입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침해는 남의 권리를 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기술이나 기준이 있어야 성과 같은 겁니다. 성리적인 성이죠. 성을 왜 쐈습니까? 성을 쌓는 이유가 뭐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죠. 또 그건 어떻습니까? 성 안에 내부에서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겁니다. 평온한. 그래서 배타적인 지배력을, 이 내부에서의 배타적인 지배력을 누리고 바깥으로부터는 공격을 막는 겁니다. 성의 걸 존재하는 겁니다. 특허는 이런 성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이라는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넓고 강해야 되겠죠. 튼튼해야 됩니다. 아무나 들락거려서도 안 되고 아주 너무 좁아가지고 무신해야 하는데 너무 불편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넓고 강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변리사들은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특허출을 의뢰하면 한 편이라도 더 넓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변리사들이 고민을 하죠. 그 고민을 적게 하는 변리사는 별로 안 좋은 변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갖는 것의 문제는 뭐냐? 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은. 그렇죠. 이 내부에서는 내 지배력이 행사되지만 이 바깥에서 내가 지배력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거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 바깥까지 여기도 지배력을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을 더 넓게 구축을 했을 거죠. 그래서 성을 쌓고 나면 성 내부에서는 지배력을 확보하지만 바깥은 지배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이렇게 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특허는 권리적이 아닙니다. 권리 포기적이라고 불려요. 특허를 여러분이 받는 순간, 이만큼 특허를 받는 순간 이 바깥은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저기서 누가 무슨 하든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여러분들이 아주 명시적인 아주 웅변적인 선언입니다. 특허 내용은 여러분 특허의 권리범위라고 그 청구범위라고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를 벗어난 것은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특허는 말이죠. 계약서와 같습니다. 내가 특허를 한 건을 갖게 되면 우리 5천만 인구는 그 특허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의 권리가 발생하면 5천만 개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와 같습니다. 계약서는 은밀회의입니다. 이 계약서를 허술하게 적어놓고 의무를 강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허는 자기가 딱 정해놓은 이 성, 이 내부에서는 나는 권리를 갖지만 바깥에서는 무슨 짓을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허를 받으실 때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을 어디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떠시죠? 자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한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특허 제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특허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했죠. 그거 기억을 했을 때 하나 더 얹어서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특허를 권리 포기적이라는 말 많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사자에 대한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나옵니다.
이 사자는 말이죠. 암사자는 매우 부지런합니다. 수사자는 되게 게으릅니다. 보통 사냥을 한번 하고 나면 짧게는 한 2,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이상을 그냥 나무 밑에 뒹굴고 이렇게 잠만 잡니다. 그 자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면 사냥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러 가지 않고 이렇게 하늘을 봅니다. 뭘 보겠습니까? 이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땅에 있는 사자가 왜 하늘에 독수리를 보겠습니까?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다른 포식자가 사냥을 해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제 독수리가 있는 것을 보고 어슬렁어슬렁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는 다른 암사자나 아니면 하이에나나 다른 동물들이 사냥을 해서 포식을 하고 죽입니다. 그럼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쫓아내고 덩치로 밀어내고 뺏어서 먹습니다. 사자가 덩치에 생긴 걸 닿지 않게 좀 얍삽하죠? 근데 비즈니스의 세계는 그거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터크라는 말이죠. 남이 잡아놓은 사냥감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 제품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 나도 저거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죠. 그 사업은 누군가가 아주 힘들게 구축해 놓은 잡아놓은 사냥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은 뒤에 쉽게 따라가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본 경험 없다고 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있을 겁니다. 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잡아놓은 사냥감, 사냥물을 걷습니다. 자, 그럼 그냥 그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그냥 뺏으면 안 되잖아요. 특허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과 같은 것이라 했죠. 성 바깥은 어떻습니까? 성 안과 환경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용해도 됩니다. 남의 사냥물을 훔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것을 사실 특허를 여러분 보시면 뭐 저희들 전문가가 볼 때는 특허의 그 권리 범위가 이 성이라는 게 아주 넓고 강하고 튼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협소합니다.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를 잘못받은 것이죠. 그걸 그냥 너무 좁아가지고 실제로 거의 똑같이 만들어도 특허 침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특허만 잘 보더라도 저렇게 사다처럼 남의 사냥물을 거저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친구들이나 이래 CEO들 모임에 가서 간혹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거리가 없다, 뭐 괜찮은 아이템이 없는 이야기할 때 뭘 하고 싶은가를 가져와라. 하고 싶은 게 괜찮은 걸 가져오면 거기다 특허를 분석해보고 특허 환경을 분석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길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일입니다. 특허를 받아주는 일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남의 특허를 피해서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는 게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변리사에게 의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걸 의뢰해 보십시오. 남의 사냥물을 훔치는 일을 절교해 보시는 것도 한번 재밌지 않겠습니까? 남의 화살로 싸우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뺏기는 사람이 있다면 뺏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이 뺏기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뺏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강해야 되겠죠. 강한 특허를 가져야 됩니다. 넓고도 강한 특허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장자의 소용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어느 성나라 사람이 손 터지 않는 약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균수 약이라 해서 겁붙자인데 균자로 끼고 겁붙자로 끼고 손등이 이래 구수 분선하는데 손등이 이렇게 거북손처럼 갈라지는 건 뭐예요? 거북손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손을 터지 않도록 하는 약인데 아마 지금 같은 바셀린 같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한 2500년 전에 이런 손 터지 않는 약을 개발할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기술이죠. 그렇게 손 터지 않는데 가장 잘 쓰기 좋은 게 어딥니까? 빨래하는 데입니다. 겨울에 빨래할 때. 남의 솜을 빨아주고 이런 일을 하는 독점을 생각했겠죠. 손이 터지 않는 게 다른 사람들은 손이 터기 때문에 못하던 일을 자기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대기 찾아와서 그 처방 괜찮다. 내가 100금을 줄 때 나한테 팔아라. 하니 어마어마한 돈을 주니까 큰 돈을 주니까 이제 그 기술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기술을 가지고 오나라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나라는 5월 동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나라, 월나라는 아주 그 양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아주 원수지간이죠. 뭡니까? 와신상담, 이런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원한을 어떻게,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올라와서 양장강에서 싸우니까 이 수전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수전에서는, 겨울에 수전에서는 이 손이 터지 않으면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오나라는 월나라와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왕은 너무나 기뻐서 그 친구에게 동토를 하사하죠. 자, 하나의 같은 기술로 어떤 이는 대대로 나무의 솜을 빨아줍니다. 어떤 이는 한 영토에 동토를 가진 영주가 됐습니다. 같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에베르스트가 힐러리 경이 1953년에 처음 올랐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고성돈 씨가 58번째. 그때 매도 1년에 한 2~3명 정도밖에 에베레스트 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340명, 2006년에 480명, 2007년에 600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양궁협회 전무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공유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기억나요. 당시에는 말이죠. 베이스캠프가 70년대에는 베이스캠프가 3,000m, 해발 3,000m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가지고 이 베이스캠프가 6,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0m의 낮은 데서 꼭대기 올라가는 것과 한 중턱에서 올라가는 것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정복률이 높아집니다. 이 특허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 대충 감이 느끼시겠지만 기업이 사업 성공을 하는 베이스캠프가 왔습니다. 여러분 베이스캠프를 밑바닥에서 할 것인가 중턱에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이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 스타트업도 있지만 여기 나이스톤, 에덴메티 이런 회사도 있지만 사업을 처음 창업을 할 때 이미 특허를 탄탄하게 무장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 특허 거의 가지고 사업 시작할 때 특허라는 생각도 못 해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여기 기존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들은 아마 사업할 당시에 특자도 아마 실행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스타트업들은 물론 다 제가 이 특허 좀 해주긴 하지만 다들 지금 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아주 야물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특허를 자기가 사업하는데 베이스캠프가 돼서 아주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의 특허를 가지고 자기 베이스캠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특허로 내 미래의 성장 인재를 구축하는 것, 남의 특허로 내 베이스캠프를 만드는 것, 이게 더 멋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배우고 베끼고 뺏은 기술로 내 고유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냥 보고 배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말했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저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에 불과한데, 자, 이게 사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남의 기술 특허 배운 것을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자기들이 스스로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플이 성장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옛날에 그 IBM 컴퓨터랑 IBM 보안 PC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초창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CUI였죠.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그래야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프롬프터가 화면에 깜빡깜빡하면 카피, 파일 넘버, 뭐를 어디다가 카피하라 이렇게 하고 딜리트 이런 걸 다 문자로 쳐넣었습니다. 문자로 쳐넣어서 인터페이스 하는 것을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처럼 클릭을 해가지고 그림을 클릭하거나 옮겨가지고 하는 것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GUI입니다. 이 GUI를 누가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 가을 강의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개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그 컴퓨터를 애플 1을 개발해놓고 제록스 1982년도에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를 찾아가니까 거기에 세상에 마우스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그림을 띄워놓고 그림을 가지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친 겁니다. 이 기술 우리가 썼자. 이렇게 해서 가져와가지고 그 맥킨토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맥킨토시가 지금 애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맥킨토시 말고 그 다음 그 애플의 그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 아이팟이었죠. 그 MP3 플레이어입니다. MP3 플레이어의 최초 개발을 내는 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번 참 잘 나갔었는데 회사 이름이 어떻게 갔나? 그걸 보고 아이팟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아이팟으로 가지고 세상의 그 세계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배한 가장 동기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MP3는 그냥 다 음악을 불법으로 하든 어쩌든 간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장하고 가내지 않았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죠. 아이튠스라는 그 저장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이팟과 연결하게 만들고 거기서 음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음원값의 70%를 가져가고 애플은 30%를 가지고 유저들은 그 접속해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구입을 하는 거죠. 그 세상을 그런 생태계를 정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팟이 불티나게 되는 거죠. 그 아이튠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스마트폰에서 모든 데이터를 아이튠스를 통해서 전달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리고 그 앱도 앱스토어에서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항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생태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폰을 팔면 어떻습니까?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그 앱을 팔고 있죠. 삼성은 그 앱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계만 팔 뿐입니다. 애플은 그 기계와 그런 어떤 앱스토어와 그 개발자 이걸 엮어주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대단한 창조력이죠. 그럼 그게 기존에 그게 없었느냐? 다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허를 통해서 남의 특허, 남의 화살 이것들을 충분히 보고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걸 가지고 서로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기술이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면 일부만 나눠 쓰거나 쪼개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단 추출하고 아니면 또 다른 거와 결합하고 대체하고 어느 일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보기도 하고 또 뒤집어서 생각하고 아까 내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보여드린 그 굿 아이디어에서 내용이 어땠습니까? 쇼핑을 하는 사람이 항상 물건을 고르는 것은 파는 사람이 고르게 하겠다.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재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술로 가지고 솜을 빨겠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기술로 가지고 전쟁을 하는 데 쓰겠다. 재정의를 해보고 또 아니면 전용 다른 데서 활용을 해보고 용도도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새로운 것을 여기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영리하게 일을 해라. Work smart, not hard. 이런 여러분들이 잘하는 방법은 남의 자료를 잘 찾는 겁니다. 우리가 노하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오랫동안 해왔지만 또 그 이후에 상당히가 또 노웨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취득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왔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웨어의 시대. 여러분 인터넷에도 하면 이제 여러분 뭐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하죠. 뭔 이야기를 하면 내년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게 물어보는 이야기죠. 그렇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궁금한 거 가지고 내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궁금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 내기하고 술 내기하고 했지만 이제는 바로 내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남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새로 창조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창조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창조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황소기 우리가 멸종한 것에 여러분들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황소기 우리가 뭐 완전히 멸종한 건 아니지만 이제 황소기 우리 보기 어렵죠.
한때는 한 발 잡으면 얼마씩 돈도 주고 그랬죠. 물론 그 정부의 그 노력이 상당히 주요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황소개 우리가 저렇게 멸종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그 학자들이 이제 찾아봤는데 그건 이겁니다. 황소개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 배포될 때 개체수가 매우 적습니다. 개체수 적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 근친교배를 하게 됩니다. 근친교배를 오랫동안 하게 되니까 유전자의 배열이 매우 단순해지고 외부의 환경 변화나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천적이라든지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진 겁니다. 기후 변화에도 많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도태되는 겁니다. 이게 근친교배의 가장 그 문제점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 교수는 다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자기들의 학문이 자기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술이 여러분들 기업 내에서만 생성되고 거기서 또 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근친교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술을 제대로 성장시키고 싶다면 다른 기술을 도입하십시오. 이렇게 배우고 베끼고 뺏은 것, 뺏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술을 이종교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생존의 창의력은 여러분들의 생존하기 창의력은 이종교배에서 나옵니다. 다른 기술들을 열심히 배우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 배운 걸, 남은 걸 배우는 것, 모방하는 것, 혹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존력을, 생존 창의력까지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존하시기 위해서 다른 기술을 보고 배우고 뺏겨야 됩니다. 심지어는 훔치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제논의 역설 중에 그리스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제논의 역설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아킬레스는 그리스의 많은 영웅들 중에 아주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일리아스라는 호메로스의 책을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뜀박질을 잘하는 아킬레스는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뜀박질을 잘하는 아킬레스는. 그래서 매우 달리기를 아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제 읽겠습니다. 아킬레스가 빠르기 때문에 거북이를 한 앞에다가 좀 먼저 달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핸디캡을 주는 것이요. 한 100m 정도 앞에 달리는다고 칩시다. 그럼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쫓아서 거북이 위치까지 오게 되면 거북이가 아무리 넓지 않아도 상당한 거리를 앞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이 아킬레스가 거북이 위치까지 도달합니다. 그럼 거북이를 또 앞으로 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가면은 또 거북이가 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학적으로도 이게 풀렸는데 이 제논의 역설이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수학적으로 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거북이는 어떤 퍼스트 무브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아킬레스는 패스트 팔로 빨리 가는 패스트 팔로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거북이는 먼저 앞서서 움직이는 퍼스트 무브입니다. 근데 패스트 팔로우는, 퍼스트 무브는 시장을 새로 창출하는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자기의 룰을 만듭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을 만들어 형성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패스트 팔로우는 이구를 따라가는 거죠. 이 퍼스트 무브를 따라가면서 추종하고 퍼스트 무브가 만드는 시장의 일부를 자기가 쉐어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가능한 많은 시장을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에 참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무브는 모방이라는 것은 패스트 팔로우가 따라가는 퍼스트 무브의 내용은 그것은 자기가 퍼스트 무브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모방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방향과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 거북이 이기려면 아주 창조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창조적인 혁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북이와 다른 방향, 다른 방향으로 거북이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니까 거북이의 뒤를 따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죽기 살기로 그 애플의 스마트폰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 높지만 그걸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작년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14.5%입니다. 삼성이 한 23% 정도를 합니다. 지금 20% 변했겠죠. 그러니까 훨씬 많이 팔죠. 실제 더 많이 팔 때는 뭐 삼성전자가 30 몇 프로를 넘어왔었는데 시장의 이익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이익 점유율은 애플이 14.5%를 팔아가지고 93%를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동그랗게 경제해야 되는데 놀랐지 않습니까? 14.5%를 팔아서 93%의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23%를 팔아가지고 몇 프로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9%를 93%가 9% 합이면 102%가 되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거든요? 100%를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모든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적자를 그만큼 보고 있다. 그나마 삼성은 이익을 보는 게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 무버인 애플은 겨우 14.5%를 팔아서 93% 이익을 가지고 패스트 팔로우들은 삼성전자 하나를 한 회사를 빼놓고는 전부 적자입니다. 판매량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주기사기로 노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양을 많이 팔고 온갖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해서 이익은 애플에다 몰아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너무나 해대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독과점이 발생했다면 아마 누군가 머리띠를 두르고 애플을 각성하라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은 비즈니스의 환경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애플을 다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스마트폰 한 대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만드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다른 방향의 퍼스트 무브가 됐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어떤 방향이었을까는 저는 저도 제시할 수 없으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해도 못했던 것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해봤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다른 방법으로 달려야 합니다. 같은 길이 아닌 다른, 만약에 이렇게 걸음으로 달리니까 안 되지만 뭘 타고 달리든 다른 것을 빌려가든 다른 기술이나 다른 것과 서로 협업을 하든 융합을 하든 이렇게 했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달렸다면 거북이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적의 무기고 전력입니다. 이런 어떤 그 화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저 화살이 상대방이 몇 대가 있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무엇으로 쏘고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 환경을 파악해야 됩니다. 특허는 적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그렇게 알아야만 분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간 말.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고 경제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CEO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 경쟁 환경이 되는 우리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특허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노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나는 내일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열심히 그냥 구입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경쟁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휘관으로서 리더로서의 중요한 그 역할을 하나 빠뜨린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경쟁자들의
화살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누가 소리하고 있고, 어디를 꼭 겨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건 뭐 2000수백 년 전에 소자격부도 나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부지피지기면 일성일무요, 부지피부지기면 내전필패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우도 위태롭지 않고,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알면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그래서 여러분 적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화살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장교 때 이런 거 나왔습니다. 경임이 무용이요, 아전이 불이다. 적은 덧나게 하고 아군은 덧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아군은 집중되고 적은 부탄된다는 겁니다. 적의 특허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적의 특허를 하나씩 파악하다 보면 적을 부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모르고 나만이 아는 정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상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또 나 자신을 스스로 알고 위치를 알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필승의 필수 요소입니다. 특허를 공부하고 남의 화살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적의 화살을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은 피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허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같은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물려있으면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권리범위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 경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쟁사의 특허가 무엇이 있고 그것을 우리를 피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햇빛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햇빛 설계를 남의 특허를 피했는가 여부는 여러분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대리사에게 물어보시면 조금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막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막아야 되겠죠. 상대방이 저기에서 저쪽에 적을 공격하면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다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당신도 우리 걸 침해하고 있다라든지 하는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응 공격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맞대응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으면 일단 죽여버려야 됩니다. 상대의 특허를 죽이는 방법은 뭐지만 1년에 특허가 한 500건 정도가 무효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죽어나오는 이유는 상대방의 화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내 기술이 저 특허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 하는 확인도 받기도 하고 상대방 특허가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특허된 것이야. 저 특허를 죽어야 해. 그래서 무효를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효 심판이나 권리방해심을 이런 청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존에 있었던 또 다른 자료입니다. 가장 좋은 자료가 또 나무의 화살입니다. 나무의 화살로 남의 화살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화살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많은 저 화살이 가지고 내가 공격하는데 이 화살을 보니까 저 화살로 가지고 공격할 만한 명분이 없어. 저 화살은 무효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무의 화살로 남의 화살을 막는 겁니다. 나무의 특허 전략의 가장 기본은 일단은 많은 화살을 알고 확보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는 피하거나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떤 장애가 존재하고 어떤 화살이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직무유기를 했는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무기라고 말씀드리니까 무기, 특허는 무기하고 유명합니다. 남을 공격하지 못하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지난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하다가 내가 특허를 가지고 내 특허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특허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특허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나는 내 특허로 사업을 해야 돼. 어떠십니까?
맞는 논리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아주 일반인들이 정말 잘 모르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허라고 하는 것은 사용허락을 해도 사용권이 아닙니다. 특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금지권입니다. 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권리지, 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허는 내가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는 게 이겁니다. 자, 연필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처음 발명했다고 칩시다. 연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연필을 써보니까 연필 뒤에다가 지우개를 붙이면 좋겠더라. 그래서 발명했다고 칩시다. 특허를 받았습니다. 자, 연필에 지우개 붙이는 것을 특허받은 사람이 연필을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데 아무 지장 없겠습니까? 지장이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앞에는 연필 특허를 가진 사람이 그럼 나는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연필에 지우개를 붙이는 것은 연필이라는 특허의 발명에다가 그것을 이용한 새로운 다른 발명일 뿐입니다. 특허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렇죠? 괜찮은 기술이니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특허를 가지고 있을 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을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허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거 좀 만들고 싶은데 좀 사용하게 해달라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실시권, 내지는 라이센스라고 하죠. 허락을 받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십니까? 특허는 사용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허는 무기입니다. 특허 무기를 자기 찌르려고 가지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화살을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을 맞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라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엔지니어 대장장의 명령입니다.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만드는 것은 대장장이가 만들죠. 만약에 말이죠. 칼이 좋다고 고수가 될 수 있다면 옛날에 무림의 맹주는 모두 대장장이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대장장이가 무림 맹주가 됐어.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칼은 좋든 안 좋든 뭐가 필요합니까? 칼에 대한 이 무기에다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역대 전쟁사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군사력, 엄청 강력한 군사와 무기 가지고도 다른 작은 아주 약한 군사에게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략이 잘못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역량 발명 이런 걸 무기라고 본다면 거기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가미되어야만이 그것이 특허로서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정확한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하수들은 말이죠. 스스로를 가두고 고수는 남을 가두고 우수한 기술들이 간혹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지나고 보면은 원래 만든 사람도 없으시고 다른 그 위에 후발 기업자들이 오히려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좁고 부실하게 만들어 두면 다른 고수들이 특허를 그 중간에 빙둘러 다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좀 더 자기들이 개선하고 어딘가를 좀 움직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렇게 고사해서 말아듣고 갖춰가지고 스스로 갖춰가지고 고수들은 그걸 가져가 고사시켜버리고 그 시장을 지배하고 그런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비디오 방식에서 베타 방식과 VHS 방식 이런 게 있어도 베타 방식이 훨씬 우수한 기술이었지만 고사도가 없으시고 VHS는 그렇지 뒤떨어진 VHS 방식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홈쇼핑을 했는데 보면은 이래 여자들 얼굴 마사지하고 이러는 기계들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바짝 떴다가 다른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을 완전 지배하고 그 이상 사라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사될 것인가? 고수가 돼서 남을 고사시키고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제대로 론치시킬 것인가?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특허 전략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애플과 삼성이 싸울 때 저는 그 글로벌 그 공룡들이 IT 공룡들이 저렇게 싸울 때 어떻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기술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뭐 모서리가 둥근에 만에 뭐 저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하느니 뭐 이런 그런 거였죠. 그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봐도 참 가짜는 기술들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배심원 폐기를 얼마나 없습니까? 1조가 넘는 배상액이 떨어졌죠. 세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산처럼 큰 기술은 다 피해갑니다. 그러나 작은 돌뿌리 같은 그런 기술은 피해가지 못하고 그냥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 전략은 말이죠. 포트폴리오는 아무 큰 기술도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를 받을 때 보면 이거 자잘한 기술이 받아면 나겠냐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 정작 중요한 것은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작은 돌뿌리와 같은 기술입니다. 자, 또 하나의 고사를 소개드릴게요. 그 한필라에 나오는 매독 반주라는 고사입니다. 그 진나라 왕이 공주를 시집 보냅니다. 다른 진나라 공자에게. 그런데 시집을 보낼 때 옛날에 이런 그 호수물처럼 이 시녀들을 빨려보내죠.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를 아주 엄선하고 예쁜 시녀들을 골라서 잘 장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나라 공자는 공주를 박대하고 시녀들만 좋아합니다. 결국은 시녀들만 시집을 잘 보내고 됐습니다. 또 어떤 초나라 사람이 이제 기양 구슬을 팔려고 이제 그런 기양 구슬이니까 아주 대단히 좋은 재료로 가지고 멋진 상자 하나 담아서 팔러갔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정말 사람은 나는 구슬은 가시 먹고 상자 가시고 상자만 사. 구슬 돌려주고 상자만 사. 자, 여러분들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 그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 기술을 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이 더 팔리게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품 파는 것이 목적이지 기술 개발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술은 여기 보면 70명의 시녀나 구슬을 담는 상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팔고자 하는 목적하는 것을 장식해주는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본질은 제대로 물건을 팔리지 않고 기술만 뺏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내 기술로 남도원일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특허는 이성행위입니다. 남을 좋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의 그 권리 의미가 성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성을 좁고 작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모두 위에서 다 같은 기술을, 비슷한 기술을 그대로 모방해 뺏깁니다. 그렇지만 잡도 못합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스스로 고생되는 것이죠. 스스로 어려운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입장을 바꾸면 남의 특허를 가지고 특허를 내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죠. 남의 특허를 잘 보면 내 성공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안 되면 이제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빌리거나 사면 됩니다. 까짓 거 뭐 그 돈 좀 주고 빌려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게 라이센싱 레버리지라고 하죠. 여러분 금융 레버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 어디가 돈을 빌립니다. 내가 돈을 하나도 없는데 1억을 빌려가지고 매출을 10억을 올리고 이익을 2억을 남기고 1억은 돈을 갚고 1억은 내가 이익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빌린 이유가 뭡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렛대처럼 여러분들이 이만한 걸 구축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돌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렛대가 여러분들이 그 금융 레버리지입니다. 은행이 빌려주는 것이죠. 은행이 돈을 빌려서 이만한 부가가치를, 이 큰 부가가치를 얻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그 돈을 가지고 크게 지렛대 역할을 해서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도 라이센싱, 남의 특허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싱 하는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도대체 기술이 어떤가 보죠. 이게 70년대 무역수지 동향인데 2014년도에 보면
148.5억 달러. 그러니까 한 15조 정도의 돈을 외국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만큼 수입을 하고 이만큼 또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외국에서 기술료를 받아들이는 거 이건 상당히 이만한 기특하죠. 이만한 것을 돈 빌려와가지고 우리는 그 무역이 어떻습니까? 수십 배의 이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에 빌려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돈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빌리거나 살 때 적절한 정도의 가격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 터무니없는 기술에 너무 많은 돈을 줘가지고 기술을 사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 보면 어디서 기술을 몇십억을 주고 도입을 하려 한다. 내가 아침에 계약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적절한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러면 갑작스럽게 생각을 하다가 나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걸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어쩐지 그 환경을 조사해 봅니다. 그 기술과 거의 동등하거나 거의 약간의 어떤 무해기술 정도 무해기술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몇십억 원을 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계약을 좀 늦춰라. 좀 더 검토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게 해놓고 다른 이유를 대서 늦추고 그래서 그 기술을 다시 분석해보고 그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공짜 기술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써라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사후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아실만한 그런 어떤 기업도 보면 제가 지난번 계약 교육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갖다가 쭉 고민하고 심지어는 소송에까지 말려들어가지고 아주 많이 애를 먹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본인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도와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빌려주십시오. 자, 이제 이 남의 사상으로 싸워라.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의 사상을 가지고 배우고 그러고 성장을 해요. 성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알고 평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 경영의 첫걸음입니다. 또 몇 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배우십시오. 공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사는 걸 훔쳐라. 또 그러면 그거로부터 내가 유익을 창조해라. 장애를 피하고 제가 피할 수 없으면 빌려라. 이 내용들이 이제 좀 가슴에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호석 배우라는 고사는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자에 보면 이제 해사가 있습니다. 장자의 친구죠. 유황이 큰 박씨로 심었더니 5섬들이나 저 큰 박이 한 섬이면 쌀이 2가마입니다. 2가마니까 10가마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박이 열린 거죠. 사실 뭐 그런 박이 존재해서 리는 없지만 좀 하여튼 큰 박이 열리다는 겁니다. 그래 물을 담으려고 그래도 이게 무거워서 들 수가 없고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려고 그래도 이 평평하니까 바가지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쓸모가 없으니까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과학입니다. 자연은 정말 큰 것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특허대우는 기업의 환경입니다. 이 다섯들이 박처럼 여러분들이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하고는 별 맞지 않아. 뭐 별 활용도가 없어. 뭐 이걸 쓰려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돈도 들고 뭐 어떻게 좀 귀찮아서 쓰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용 여부는 여러분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어. 이용하는 자의 이익은 이용하지 않는 자의 손해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특허 전쟁을 벌이면서 저희들 주거래처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그 소속 비용을 한 2억 5천만 불 정도 씁니다.
2억 5천만 불 정도면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 애플과 싸우면 1년에 그렇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그 특허 출원하고 유지하고 하는 게 1년에 한 3천억 정도 들어가고 라이센싱 비용까지 하면 엄청나게 들어가죠. 특허 비용을 1년에 적어도 한 6천억을 쓰는 거죠. 그 6천억을 누가 대고 있습니까? 누가 지불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여기에 다 그런 특허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허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특허와는 관련 없이 담당하고 진행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누군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성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다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석기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가 왔죠. 석기시대가 끝나면 돌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리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구리로 가지고 청동기를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다음 시대 변화를 이 시대가 끝나는 것, 지금 끝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세돌이가 알파고와 오늘부터 5번의 바둑 시합을 두게 됩니다. 보자. IBM의 왓슨 그 슈퍼컴퓨터가 체스를 이긴 게 1987년도입니다. 97년도입니다. 87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사람을 이게 체스는 이제 기계에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둑은 아직까지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가 구글의 알파고라는 슈퍼컴퓨터라고 이야기하는 AI라고 로봇이라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이게 유럽 바둑 챔피언을 5번 다 5대빵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나올 수 있는 기본을 무려 4시간 만에 학습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세돌이와 붙게 되는데 5분을 오늘부터 하루에 한 판씩 5일 동안 붙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가 어떻게 이길까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 2-3판, 3판은 이세돌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막판에 다 돼가면은 이 알파고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 알파고는 딥러닝을 해서 서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서로 성장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진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좀 더 지나가면 이세돌이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AI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1월 23일 끝난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슈가 뭐냐면 사이버 피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라는 어떤 가상현실과 피직스라는 현실, 이것이 연결돼가지고 이 세상의 산업을, 혁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사람이나 동물이 하던 기계가 하게 되고 2차 산업혁명은 기계를 전기로 바꿨습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 되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정보통신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이 AI, 인공지능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시대에 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이 산업의 현상이 전혀 다른 형태로 가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직업이 극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시대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청동기 시대가 오지 않았던 것은 구리가 없어서 오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은 오기 위한 머티리얼이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안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지금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으로 변신할 것인가 다음에 오는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미리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 가장 읽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뭘 공부하는 겁니까? 남의 화살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한 2분 질문 받겠습니다. 보통 강의를 잘했다 이러면 질문이 전혀 없죠. 그럼 이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최주원 종합중소기업 경남협회 회장께 질문경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새로운 지식도